네, 정치권 소식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초빙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이제 새누리당 비대위 체제가 임명진 호로 공식 출범하게 됐습니다. 글쎄요, 어제 이제 상징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의원들의 금배지를 실제로 이제 반납을 하라고 요구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의원들의 어떤 책임감, 각오 뭐 이런 걸 주문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새누리당이 죽어야 산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임명진 비대위원장의 각오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저분이 옛날에 새누리당 윤리위원장 하실 때도 보여준 거 보면 상당히 단호하고 가차없이 뭐 하여간 추진을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새누리당에 지금 남아 계신 핵심들은 정말 친박의 중진들을 비롯한 소위 강성 친박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이 각오는 임명진 비대위원장 각오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절박감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소위 말하는 인적 청산의 대상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분들이 사실은 인적 청산의 내용이 뭐냐 말하면 당을 떠나게 하는 거겠죠. 지금 핵심들은 백의종군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백의종군 가지고 과연 국민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겠느냐. 그러면 뭐 탈당하라는 요구가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크고 그게 안 되면 뭐 출당 논의까지도 벌어질 수 있는데 그때 굉장한 파열음이 생길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그러나 당의 핵심들 주축은 결국은 친박인데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과연 이 난관을 그 친박의 벽을 넘을 수 있을까? 여기서 의문이 생겨요. 그런데 뭐 해보다가 안 되면 임명진 목사님 같은 분은 뭐 정치를 하시려고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훌훌 털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새누리당은 뭐 하나만한 이런 정당이 되는 이런 가능성이 있는데 물론 지켜봐야 되지만 현재 각오는 매우 그 비대위원장이 강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새누리당이 관심을 끄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상당한 긴장감이 지금 조성이 되고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랄까 마지막에는 어떤 그 긴장감이 조성되면서 뭔가 바뀔 것이다라고 얘기하시지만 줄곧 얘기하신 게 파열음도 우려하는 부분도 있고 우려되는 부분이 크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하셨거든요. 기대는 큽니다만 그만큼 또 우려도 큰 게 사실입니다. 지금 임명진 목사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나라당 그 윤리위원장 하실 때 거의 저승사자라는 이야기가 지금 그 별명이 있을 정도로 단호하고 아주 가감한 그런 혁신과 계획의 모습을 보여줬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원직 배지를 일단 떼자는 이야기 자체도 상당히 상징하는 바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임명진 그 위원장한테 바라는 그것은 결국은 새누리당이 황골탈퇴하는 모습을 보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의 가장 그 시발점은 어떻게 보면 인적 청산이죠. 인적 청산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과연 그 지금 출당은 시키기는 사실 힘들 겁니다. 사실 출당을 시키려고 하면 의원총회에서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쉽지 않다고 한다면 아마 임명진 위원장 입장에서 여론의 힘을 빌어서 이 지금 핵심 이 그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아마 자진 탈당을 아주 강하게 그 드라이브를 걸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낙동강 건설을 방어하겠다. 그리고 또 9번 소나무론을 이야기했거든요. 왜 선산을 지키는 마지막 소나무가 9번 소나무지 않습니까? 자기는 끝까지 당을 지키겠다는 그 의지를 우회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만큼 그러니까 자진 탈당이라는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야기를 벌써 미리 천명한 거나 마찬가지고요. 서청원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정치인에게 있어서 지금 그 백의종군 정도만 하면 가장 큰 마지노선이 아니겠냐는 뜻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핵심 두 사람이 벌써부터 자신의 방어선을 미리 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임명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가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첫 번째는 지금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본인은 지금 외부의 인사들 중에서 개혁성이 강한 인물들을 모셔와서 비대위가 이 지금 기존의 그 의원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식으로 강력한 그 방어막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 임명진 목사의 당내 개혁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당의 운명과 중요한 것이 과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 지금 새누리당에 들어올 수 있느냐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만약에 지금 관철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임명진 호의 개혁
그 작업도 사실은 빛을 발하기 힘들지 않을까. 본격적인 맞아 조기 대선 국면을 접어들었을 때 당내에 유력 주자가 없다고 한다면 예. 임명진호의 이 그 테두리 내에 있는 기존의 의원들이 상당히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이런 두 가지 과제를 어떻게 지금 해나갈 것인지 부분을 지켜볼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또 네. 하나 중요한 거는 새누리당의 노선입니다. 노선이요?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생각하는 그 노선은 새누리당이 기존에 해왔던 것보다는 보다 진보적이에요. 네. 예컨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금 상황에서도 하자는 입장을 쭉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새누리당에서 이탈한 소위 개혁보수 신당의 지금 노선은 상당히 분명해지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첫 번째로 내세운 게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추가 협상을 요구했거든요. 네. 야당만큼 야당은 전면 백지화를 이야기하지만 그만큼은 아니지만 보완을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부가 했던 거를 새누리당은 그에 대해서 그대로 가자는 입장이 분명할 거예요. 예. 이미 한교안 대행도 이야기했듯이 또 하나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대한 엄정한 진실 규명과 처벌 굉장히 지금 개혁적으로 나가고 있어요. 네. 그러면 새누리당이 과연 그걸 따라갈 수 있느냐? 제가 보기엔 못 따라가요. 그러면 이념지형으로 위치할 때 새누리당은 가장 우파에 속해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새누리당은 그대로 그냥 보수예요. 그래서 과연 노선을 어떻게 개혁적으로 정립할 수 있겠느냐? 이 문제가 또 남아 있어요. 이 네. 문제를 놓고도 새누리당의 기존의 핵심 세력인 친박 핵심들과 임명진 목사는 또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커요. 네. 네. 그러니까 임명진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새누리당의 어떤 혁신을 무언가 좀 해내겠다라고 하겠지만은 당내에서 뭔가 반발이 좀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개혁보수신당과의 어떤 경쟁도 분명히 좀 해야 뭔가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거고 지지율도 다시 좀 끌어올 수 있고 그럴 텐데요. 그렇죠. 지금 뭐 지난번에도 제가 여기서 한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중도파라고 일컬어지는 의원들이 당내에 한 30여 명이 됩니다. 네. 그분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어느 쪽에서 줄을 서야 이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갖고 갈 수 있느냐 문제인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그 국민의 지지율이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 국민의 지지율을 갖고 온다는 부분은 가역은 그 보수 개혁의 진정성을 누가 더 담아낼 수 있느냐 부분일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아마 그때 이주영 의원이 한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달 정도는 지켜보겠다. 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혁 보수 신당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네. 지금 새누리당도 인적 청산 못지않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금 그 당의 정강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구체적 현안들에 대해서 좀 더 전향된 자세, 전향적인 자세 그리고 기존의 상당히 국민과의 민심과 또 유리되어 왔던 그런 행보들과 얼마만큼 차별화될 수 있는 행보를 만들어내느냐 예. 그것이 큰 하나의 그 관건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앞서 말씀하셨던 친박 핵심 의원들 방어선을 좀 미리 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과의 어떤 방어선을 어떻게 좀 무너뜨리느냐도 한편으로는 그렇죠. 임명진 예. 그 비대위원장의 어떤 좀 역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이제 들어온 속보 중에 하나가요. 정몽준 전 의원이 새누리당을 탈당을 했습니다. 네. 뭐 사실 지금은 현역은 아니지만 아직 행보를 정확하게 정하지는 않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정몽준 전 대표는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패배 이후에 거의 정치적 활동은 안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이분도 최순실의 국정농단 이 사태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고 새누리당이 대처하는 이 방식에 대해서 한탄을 했을 것 같아요. 새누리당이 뭐 그동안 은폐하고 비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한 회의가 커졌고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하고 있지만 모든 정치권이 결국은 인용될 가능성을 크다고 보고 지금 대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런 상황에 이제 정몽준 전 대표도 어떤 움직임을 시작했다고 보여져요. 일단은 새누리당을 탈당을 했고 본인이 계속 정치 활동을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지만 예. 네. 어떤 국면에서 정몽준 전 대표가 대선 국면이 온다면 어떤 선택을 할 때 그게 표심에 나름대로 영향을 꽤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정몽준 전 대표의 새누리당 탈당은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하나의 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어떤 행보를 하실지는 모르지만 네. 지금 개헌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정몽준 전 대표의 경우는 뭐 개헌에 대해서는 아마 긍정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소위
핵무장을 이야기하실 정도로 안보에 아주 강한 그 의지를 갖고 계신 분이라서 네. 이 제3지대에 정몽준 전 대표도 힘을 실어준다면 네. 제3지대는 훨씬 힘이 탄력이 붙는 거죠. 그때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의 어떤 연대 전선 이런 것들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데 정치는 생물이고 그 다이내믹스는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정몽준 전 대표의 탈당은 네.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한 가지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요. 이 새누리당을 분당한 이제 개혁보수신당이 출범을 하고 나서 이 보수정당 전체 지지율이 상승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해석할 만한 이야기가 그렇죠. 있습니다. 오늘 뭐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이제 민주당이 한 30대 초반이지 않습니까? 네, 33%. 그런데 지금 개혁보수신당이 한 10한 7, 8%. 네.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새누리당이 15.8%. 이 두 개를 합치게 된다고 한다면 네. 거의 지금 오차 범위 내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경쟁하는 네. 그러한 상황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거기서 결국은 그동안 이 지금 탄핵 국면에서 이 상당히 그 좀 정치적인 시선을 좀 외면해 왔던 소위 말하는 샤이 보수층들이 예. 이번에 개혁 보수신당이 지금 태동함으로써 보수 내에 건전한 일종의 정치적 경쟁이 유발됨으로써 이 보수층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모으면 뭔가를 이룰 수 있겠다는 그런 자신감을 조금씩 회복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탄핵 심판이 상당히 속도를 내면서 어차피 지금 조기 대선이 지금 생길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국민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정치적 태도를 취해야 될 건가 하는 스스로 한번 돌아보는 계기들이 아마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개혁보수신당이 이 그동안의 그 보수 지지층들이 실망했던 부분들을 예. 뭔가 보완해내고 그리고 또 새누리당은 새누리당대로 지금 임명진 목사를 모셔와서 강한 개혁 드라이브를 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지지의 박수를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더불어민주당도 그동안의 탄핵 국면에서 상당한 반사적 이익을 통해서 제1당으로 지지율이 올라왔지만 결코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은 뭐 대선은 결국 뚜껑을 투표함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그런 국면을 치달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아까 앞서서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함께 보시면서 제일 그 새누리당 다음에 있는 국민의당의 지지율을 함께 보셨을 것 같아요. 11.7%. 지난주보다 1.9%포인트가 빠졌습니다. 어제 사실 국민의당 원내대표의 호남 중진 주승용 의원이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 때문에 뭐 호남당의 색채가 좀 진해졌다. 이렇게 좀 평가도 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면은 있는데 국민의당은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를 저는 한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주승용 원내대표 당선 일성이 뭐냐면 친문을 배제한 소위 패권주의 세력을 배제한 남은 세력들이 연대를 하겠다. 네. 네. 이 지금 조기 대선 국면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예요. 예. 그리고 호남의 그 응집력을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호남이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호남에서 국민의당은 좀 위기 국면에 있었어요. 예.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도 좀 떨어졌고 국민의당 지지도 떨어진 상황에서 지금 호남 출신 주승용 사선 의원이죠. 이분을 원내대표로 선출함으로써 다시 한번 호남이 재결집 한번 해보자는 그런 이제 아마 맥락에서 이분이 선출된 것 같고 예. 그로 인해서 정계 재편에 이 어떤 활력소 역할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제3지대가 커질 가능성이 커졌어요. 네. 그런데 때마침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몸을 사리지 않겠다는 말씀을 통해서 또 개헌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한 입장, 심지어는 대통령 임기 단축, 3년짜리 대통령도 할 용의가 있다. 예. 대한민국의 국가의 미래의 틀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는 본인이 손해볼 각오가 돼 있다라고 말씀하신 상황이고 예. 국민의당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반기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네. 지금 뭐 개혁보수 신당, 새누리당 전부 반기문을 반기는 문을 열어놓고 있는데 이 반기문 예. 총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제3지대가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있고 지금 정몽준 전 대표도 거기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 이러기 때문에 주승용 원내대표 당의 중진이고 당의 상당한 목소리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네. 3지대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한편으로 안철수 전 대표의 입장은 네. 매우 옹색해졌어요. 예. 그래서 안철수 전 대표가 굉장히 김성식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은데 네. 어제는 상당한 표차로 주승용 의원이 돼서 안철수 의원 입지는 줄어들었지만 안철수 의원도 어제 그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이 정치권의 어떤 연대에 대해서 보다 유연한 입장을 밝힌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삼지대가 굉장히 커지면 조기 대선을 앞두고 가장 긴장할 곳은 지금 친문 진영이에요. 그 민주당 내에서도 제가 보기엔 분열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거든요. 개헌 문제로 예. 네. 뭐 김종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문재인 전 대표하고 굉장히 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민주당이 분열이 돼서 삼지대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반기는 문을 열어놨다는 얘기가 참 재밌네요. 간단하게 평 듣고 저희 밑에 하단으로 속보 나오는 내용도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네. 어제 그 사실은 김성식 의원이 뭐 근소한 표차로 이길 것이라고 보는 전망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예. 어제 거의 더블 스코어 정도 차이로 강하게 많이 졌죠. 많이 졌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확실히 지금 그 호남 의원들 위주로 지금 이제 그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보다도 지금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율이 상당히 하락했다는 부분이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안철수 대표가 지금 비박계들의 이 지금 개혁보수신당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의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부역 책임론을 이야기를 하면서 연대에 대해서 선을 그었다. 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당내의 호남 출신 의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문 또 나아가서는 비박까지 아울러서 제3지대에서 뭔가를 해보겠다는 생각이 강한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예.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안철수 대표의 이 행보를 조금 차단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한 것 같고 예. 그리고 앞서도 제가 이야기했던 이제 안철수 대표 전 대표의 지지율이 하락함으로써 네. 안철수 전 대표의 카드로 우리가 지금 이 대선 국면을 돌파할 수 있을까? 이런 데 대한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 문을 열기 위해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까지 영입하려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 때문에 상당히 지금 어제 아마 결집된 예. 그런 이 표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만 예, 예. 근데 과연 그것이 지금 국민의당을 지금 이제 지탱하게 만들었던 호남 민심과 부합하느냐는 겁니다. 네, 네. 사실 호남에서 지금 국민의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보다 지금 거의 한 반토막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이번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사실은 뭐 안철수 전 대표가 강하게 탄핵 국면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강철수라는 면모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지율이 어디로 갔냐 하면 이 안철수 기존에 지난 총선 때 안철수 대표를 지지했던 그 민심이 더 강한 목소리를 내는 비문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옮겨갔다는 거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호남 민심이 과연 지금 이 호남 출신 의원들이 이렇게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지지할 것이냐. 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대목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호남 민심은 정체성을 무시하고 정치공학적으로 정치인들이 연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냉철하게 아마 보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호남 의원 출신들 위주로 해서 지금 당을 끌고 가고 국민의당이 지금 외연을 확장하는 부분에서 이거는 너무 좀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는 민심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강한 반발을 또는 역풍을 불러올 가능성도 저는 없지 않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속보로 들어온 내용 살펴보면 여야 4당이 다음 달 9일부터 20일까지 새해 첫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정세균 의장 주재로 해서 이제 4당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합의를 한 내용인데요. 개헌특위도 조기에 가동을 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여야정 협의체도 운영을 하기로 합의를 했거든요. 여야정 협의체도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4당 체제 처음 모여서 상견례 형식으로 갖췄는데 많은 것을 좀 합의를 이끌어냈네요. 그렇죠. 지금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홀대를 좀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이제 또 새해를 앞두고 있고 이 민생과 우리 경제를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여야 4당이 저렇게 만나서 임시국회를 열기로 한 건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네. 근데 저걸 주도한 쪽이 개혁보수신당 쪽이에요. 그래서 개혁보수신당이 굉장히 발걸음이 빨라요. 그리고 선제적으로 좀 치고 나가는 측면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야 4당이 만나서 임시국회 열기로 하고 필요한 여러 가지 민생 입법을 최대한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겠죠. 네. 또 개헌특위가 국회의원 36명으로 출범을 하는데 개헌 문제는 이 출범하면서 계속 큰 이슈화
되면서 정치권에 조기 대선판에 영향을 이제 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차재원 교수님 말씀과 관련해서 앞에서 하신 대목과 관련해서 네. 한 대목만 말씀드리면 저는 호남 출신이에요. 네. 그런데 호남이 흔히들 말하면 굉장히 전략적 판단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차 교수님 말씀하신 어떤 가치에 대한 판단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호남의 전략적 판단은 우리가 누구도 예단할 수가 없어요. 네. 왜냐? 지금 문재인 전 대표나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한 일체성은 없습니다. 호남이. 예.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는 뭐 총선 전에 호남에서 실패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뭐 탄핵 국면에서 지지율이 좀 올라갔지만 호남이 계속 지지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근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박근혜 대통령 친박 세력하고 일치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호남에 굉장히 다가갈 가능성이 커요. 네. 근데 거기다가 국민의당이 문호를 열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호남이 생각하는 가치와 비전, 구상을 반기문 총장이 제시를 할 경우에 호남은 상당히 전략적 투표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뭐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호남이 굉장히 조기 대선에 결정적인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앞선 얘기까지도 정리를 해주셨지만 이 얘기 정리하실까요? 아니면은 이제 아니, 네네. 이 얘기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죠. 예, 네. 저는 뭐 근데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정치적인 스탠스 자체가 네. 상당히 지금 열려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열려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 앞으로 진행되는 양상을 본다고 한다면 결국은 지금 이번 조기 대선이 만약에 실시된다고 했을 경우는 현행 헌법하에서 지금 치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승자 독식의 이 대선 구도가 어차피 재현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보수와 진보의 양진영이 1대1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 물론 뭐 개헌을 고려를 해서 여러 가지 합종 연행들은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결국은 보수의 대표 그리고 진보의 대표 이런 식으로 1대1 구도로 그걸 갔을 경우 그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쓰게 된 진영이 어딜 것인가? 예. 그것은 아마 보수일 가능성이 저는 더 높아 보인다는 생각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호남의 전략적 투표 양상이 과연 이 보수 후보를 자처하는 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표심이 쏠릴 수 있을 것인가? 물론 뭐 그렇게 쏠릴 수도 있겠죠. 문제는 그러니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보수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거의 보수의 색채보다는 상당히 중도의 색채를 더 강하게 낸다고 한다면 가능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스탠스를 가지고 과연 보수의 후보가 될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도 상당히 그 반기문 총장 입장에서는 그런 정치력을 과연 발휘할 수 있을 것이냐? 그걸 지켜봐야 될 대목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막 기존의 이 그 투표 양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 호남의 민심이 결국은 정권 교체라는 그 가치에 더 큰 방점을 찍게 된다고 한다면 네. 지금 기존의 그 지금 국민의당의 호남 의원들의 선택과는 조금 다른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본답니다. 네. 어찌됐든 간에 예. 또 말씀드려요? 뭐 또 반박하고 싶은 내용 있으신가 보네요. 네. 지금 뭐 1대1 대결 구도가 되더라도 네. 문재인 전 대표가 만약에 후보가 된다고 치면 예. 문재인 전 대표는 소위 말해서 중도까지는 오려고 해도 중도 우파 쪽으로는 못 오지 않습니까? 근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보수는 갖고 있으면서 중도와 약간의 진보까지도 갈 수 있는 정책들을 구사할 수가 있어요. 게다가 지금 국민의당이 의미 없는 정치 세력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호남을 어찌됐든 국회의원들이 뭐 전부 국민의당이 장악하고 있고 몇 석 빼고는. 예. 그다음 안철수 전 대표도 문재인 전 대표하고 손잡을 가능성은 없어요. 왜냐하면 두 분 관계는 이미 뭐 경험에서 우리 다 정치권에서 알겠죠. 다 알고 있어요. 예. 그리고 국민의당이 문재인 전 대표 세력하고 갈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여요. 왜 지금 뭐 주승용 원내대표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물론 조금 있으면 1월에 국민의당 대표도 선출이 됩니다. 그러면 박지원이냐, 뭐 정동영이냐 이런 분들 뭐 나오겠지만 예, 예. 문재인 전 대표 소위 거기도 패권주의가 지금 패권주의가 유일하게 남아 있는 곳이 민주당이 돼버렸어요. 친박이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뭐 얼만큼 개혁할지 몰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이 인용돼서 파면이 되면 소위 친박 패권주의는 없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면 패권주의 세력은 유일하게 친문 패권주의가 남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정치의 다이내믹스 때문에 호남이 무조건 진보로 간다고 예단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호남이 생각하는 가치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진보와 보수로 이 흑백 논리의 이 틀로
호남을 재단하기는 어려워요. 호남의 네. 가치는. 확실히 저도 뭐 네. 과거의 그런 투표 양상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만은 근데 과연 제가 딱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국민의당의 이렇게 소속의 의원들이 선택한 그 선택을 과연 호남 민심이 무조건 따라갈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캐슬 마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조기 대선 이야기 나오고 유력 주자들이 어느 정도 모양이 갖춰지니까 이 부분에 대한 또 호남 또 민심이 또 굉장히 중요하고요. 선거에 있어서 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게 바로 개헌을 고리로 해서 임기 단축 문제인데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역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했는데 어제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5년도 짧다라는 이야기를 네.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이 문재인 전 대표 이 말씀 하기 전부터 문재인 전 대표는 현행 헌법 틀을 한자도 안 고칠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절대 3년짜리 대통령 안 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러느냐. 일단 본인이 가장 대통령에 가까이 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본인 생각뿐 아니고 소위 말하는 친문 패권주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 주변 세력들이 다 같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 혼자 이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런데 문재인 전 대표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개헌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나라의 대청소를 이야기할 때다. 네. 나라의 틀을 바꿀 때다. 뭐 저 악패를 청산할 때다 그러는데요. 개헌은 이거하고 다 결부가 돼 있어요. 개헌은 정말 국가의 헌법인데 헌법의 틀을 제대로 바꿔서 우리의 모든 적폐와 문제들을 일단 헌법의 큰 틀로 정리를 해놓고 그 맥락에서 입법을 해나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헌과 개혁은 다르다는 문재인 전 대표의 주장은 정말 말이 안 맞는 이야기고 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상당한 거부감을 표출했어요. 네. 뭐라고 그랬냐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우리 당으로 와야 되는데 상대 정당으로 간다니 매우 섭섭하다고 하면서도 근데 그분은 구체제에서 모든 걸 누렸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 외교부 장관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때 문재인 전 대표 뭐 하셨습니까?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실장 하셨거든요. 다 구체제라면 다 같은 구체제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 당으로 들어오면은 괜찮고 남의 당에 가면 구체제를 누린 인물이다. 그것도 말씀이 안 맞고 네. 나는 세상이 바뀌길 원하지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세상이 바뀌질 원치 않는 분이라고 그랬는데 네. 그거는 소위 말해서 비전을 제시하고 대봐야 아는 거죠. 그런데 문재인 전 대표가 본인은 준비됐다고 하면서 정말 구체적인 비전은 아직 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문재인 전 대표가 앞으로 이 개헌 논의가 계속 커지면 커질수록 문재인 전 대표는 몰리는 형국이 돼요. 왜냐하면 당내에서도 김정인 전 대표, 김부겸 의원, 박영선 의원, 심지어는 박원순, 이재명 이런 분까지 지금 개헌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임기 단축 3년짜리 대통령 하자는 건데 문재인 전 대표는 계속 5년을 주장하면 본인이 구체제, 앙샹 레짐을 본인 혼자 지탱하겠다는 이런 뜻이 된다고요.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가 앞으로 굉장히 몰리는 그런 정국이 전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네. 네. 저 말씀 중에 지금 속보가 좀 떴는데요.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저희가 당초 이제 인천 청산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지 앞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인적 청산 대상자 정치적 책임을 지어야 한다라면서 친박 핵심 그리고 총선 참패 책임자 또 막말 인사가 청산의 대상이다라면서 자진 탈당하라라는 이야기도 했네요. 방금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자진 탈당이었는데 네. 바로 딱 이어서 바로 나와버리는군요. 말씀을 하셨네요. 예. 지금 뭐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물리적으로 출당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스스로 알아서 판단해서 나가라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이 요구를 과연 받아들이는 지금 친박의 핵심들 입장에서 이거 순수히 받아들일까요? 앞서도 제가 이런 모든 걸 예상했기 때문에 최경환 의원이나 서청원 의원 같은 경우가 어제 자신들의 마지노선을 나름대로 제시해 놓은 셈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대위가 사실 구성돼 지금 안 된 상황에서 지금 임명진 목사는 물론 완전 취임은 했습니다만은 강하게 개혁 드라이브를 거는데 여기에 대해서 친박계가 조직적으로 저항을 하게 된다면 예. 임명진 체제가 조기에 무산될 수도 있다. 네. 그런 우려도 감출 수 없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인적 청산 대상자가 몇 분이고 누구인지는 아마 이야기가 본인이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자연스럽게 소위 말해서 추려지겠죠. 리스트가 막 만들어집니다. 네. 그런데 그분들은 우리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을 정말 돕는 당내 세력들이 상당히 커요. 근데 그냥
뭐 저희들이 당을 위해서 물러나겠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예. 그러면 대충돌이 발생하는데 예. 자칫하다가 임명진 목사님은 뭐 굉장히 뭐 이미 말씀드렸지만 강한 개혁 드라이브를 뭐 거실 뿐이고 또 네. 그런 각오로 왔지만 당의 저항은 매우 클 텐데 네. 저렇게 될 경우에 비대위원들을 선임하기도 쉽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요. 네. 비대위원을 정권을 줬기 때문에 아마 비대위원은 선임을 구성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새누리당의 의총이나 이런 데서 굉장한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저런 소위 말해서 강공 드라이브 네. 또 뭐 강력한 반발 이런 것들이 국민의 관심은 상당히 끌 겁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이 뭔가 몸부림을 치는 그런 예.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것들이 또 개혁보수신당을 자극할 거예요. 예. 개혁보수신당은 보다 과감한 어떤 개혁 노력, 거기는 뭐 인적 청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예. 훨씬 정책적으로 뭐 비전을 제시하면서 나갈 텐데 예. 그 자극을 줄 거고 다른 야당에게도 자극을 줄 테니까 이 정치권에 지금 요동치는 이 변화의 이 상황은 굉장히 빨라지고 내일을 알기가 어려울 정도로 빨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긍정적인 부분에서 경쟁을 하게 된다면야 뭐 더없이 좋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내부의 반발이 굉장히 크다면 말씀하셨지만은 임명진 목사 같은 경우 정치인도 아니고 뭐 털고 나간다면 새누리당만 남아서 뭔가 그 답을 못 찾는 헤매는 그럴 경우는 상당히 결과로 새누리당한테는 치명적인 타격이 올 거라고 봅니다. 예. 뭐 그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중도파 의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예. 사실 새누리당이 한골 탈퇴해서 국민들로부터 다시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느냐 부분이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하고도 지금 맞닿아 있는 부분 아니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임명진 위원장이 하려는 그런 개혁 작업들이 이 당내의 아주 그 강경 친박 핵심들에 의해서 자신들은 조금 더 희생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자세로 보인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의 정치적이 위해서 중도파들의 정치적 생명이 희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한다면 저는 뭐 결국 임명진 목사의 임명진호는 자초할지 몰라도 네. 그 중도파들이 당을 떠나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이 스스로 몰아가는 그러한 그 결과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결정적인 건 새누리당 내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의미 있는 대선 후보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몇 분들이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죠. 특히 이제 김문수 전 경기지사 같은 경우는 원래 비주류 쪽에서 계속 활동을 하다가 잔류를 했거든요. 왜냐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를 염두에 둔 걸로 보여요. 그다음에 이인재 전 의원도 대선 출마 의사를 시사를 밝혔고, 그다음 원효철 의원 이렇게 뭐 밝히지만 이분들이 뭐 저희들이 뭐 국민 여론에서 의미 있는 어떤 지지율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새누리당이 임명진 목사의 어떤 개혁 구상하고 충돌이 일어나면서 예. 굉장히 분열과 갈등이 벌어질 때 많은 의원들이 새누리당을 이탈해서 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은 개혁 보수신당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유승민 의원이 있지만 예. 그래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와서 네. 아마 본인의 어떤 생각, 그 본인의 정치 철학, 비전 구상을 밝히면서 특정 정당을 선택해서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떤 가치 연대, 정책 연대를 형성하면서 그거를 자연스럽게 정치적 결사체로 만들고 그 텐트 안에서 소위 대선 주자들이 한꺼번에 경선을 하는 그런 모습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겠다 이 생각입니다. 네. 눈길을 좀 끄는 게요. 나경원 의원이 이제 신당에 합류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야기를 한 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행보를 돕겠다라면서 함께할 뜻을 밝혔는데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신당을 만약에 만들게 되면 거기에 가겠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까요? 사실 뭐 지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행보와 관련해서 오늘 그 의미 있는 보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지금 그 미국에 있는 이 포린 팔럿이라는 그 잡지와의 회견에서 반기문 총장이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상당히 그 독자 상당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제3당 창당 작업이 지금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것을 염두에 두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3당 창당이라는 것이 개혁 보수신당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뭐 국민의당이 주도가 되든 어쨌든 누가 주도가 되든 제3지대에서의 새로운 하나의 정치적 연합이 되는지 그 부분은 불명합니다만은 아마 그 반기문 총장이 들어와서 상당 기간 동안은
자신의 독자적인 브랜드를 구축하는데 좀 더 신경을 쓰지 않을까. 그리고 소위 말하는 반기문표 새 정치가 뭔지를 먼저 보여주고 난 뒤에 거기에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거기를 바탕으로 해서 국민적 지지율을 높인 뒤에 자신이 가야 될 여러 가지 정파들을 끌어모으는 그런 역할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런 행보를 하는 데 있어서 나경원 의원이 합류하겠다는 의미는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반기문 총장을 이 소위 말하는 보수 후보로 견인해내고 그 역할을 자신이 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몸무게도 조금 키우려는 생각도 있겠죠. 이번에 보수신당과의 정강정책 문제 때문에 뭐 합류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지금 새누리당에 남아있을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다음 차기 정권에 자신이 일종의 킹메이커 노릇을 함으로써 네. 차기 대선의 이 큰 꿈도 아마 좀 염두에 둔 있는. 그런 정치적인 행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나경원 의원이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나경원 의원은 이번에 좀 제가 보기에 실수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개혁보수신당의 소위 노선을 가지고 문제를 삼았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나경원 의원이 생각하는 노선이 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히질 않았어요. 근데 개혁보수신당의 노선도 아직은 구체적으로는 안 나왔는데 일단 딱 그 큰 틀만 잡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안보는 아주 강한 안보를 하면서 기존의 보수 노선을 그대로 지키겠다는 걸 분명히 했어요. 네. 그다음에 경제, 민생, 고용, 복지, 노동, 교육 이 분야, 사회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특히 뭐 경제 계층의 양극화 문제, 그다음 이 복지의 확대 문제, 그거는 뭐 사실 증세 문제하고도 연결이 예, 되지만 이 노동의 비정규직 뭐 해결 문제,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보다 개혁적으로 가겠다. 예. 그게 사실은 그게 보수가 아닌 건 아니에요. 보수가 지금 뭐 개혁보수 신당이 포용적 보수, 따뜻한 보수, 깨끗한 보수 이야기하잖아요. 예. 네. 그게 이미 벌써 19세기, 20세기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노동조합을 인정하면서 쭉 이 사회 갈등 문제를 보수가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왔어요. 네. 그게 보수의 본령이에요. 근데 나경원 의원이 뭘 가지고 그걸 보수가 아니라고 했는지 몰라도 본인의 입장을 안 밝혔으니까 본인은 노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합류를 하질 않았어요. 네. 근데 새누리당에 있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오신다니까 갑자기 노선을 이야기하다가 이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 따라 행동하겠다. 근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본인의 노선을 구체적으로 밝히질 않았어요. 예. 반기문이 생각하는 가치와 철학이 뭔지 우리 국민들 아직 몰라요. 이분이 네. 오셔서 이야기하시겠죠. 제가 보기에는 그분이 생각하시는 가치나 철학도 개혁보수신당하고 크게 차이가 없을 수 있어요. 네. 만약에 개혁보수신당으로 오게 된다면 또 더 그리고- 입장이 곤란해질 수 있는 네, 상황이 근데 생기겠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경원 의원은 그때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실까 제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네. 정말 중요한 건 사람이 중요하긴 합니다. 네. 대선 주자, 의미 있는 대선 주자 중요하긴 하지만 네. 정치를 할 때 본인 나는 누구인가를 보여드려야지. 내 생각은 뭔가라는 걸 보여드리고 네. 다 내 생각하고 같은 분은 없지만 네. 그래도 우리가 서로 생각을 공유하면서 같이 할 수 있겠다 할 때 그 힘을 모으는 건데 이번에 나경원은 조금 제가 보기엔 스텝이 좀 꼬인 네, 듯하다. 그런 느낌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초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